월남에서 오신 김상사는 아니고 김상병입니다. 제가 원래는 중2 전역을 했는데 근데 방송 의상 빌려주는 데는 중2가 없더군요. 그래서 예, 맹호부대의 의상을 입어봤습니다. 자, 오늘 김추자 씨 컨셉에 우리 정소담 아나운서님 어떻게 김추자 좀 비슷해요? 김추자보다 너무 날씬하죠? 예, 김추자는 딱 이렇게 체격이 좋았는데, 예, 아무튼 자 그래요. 굉장히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월남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월남전에서 우리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죠. 월남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초기에 60년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64년에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결정했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리고 나서 정말 한국이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었을까? 월남전이 없었다면.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남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수출을 많이 했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월남 진출을 함으로 인해서 미국이 한국의 시장을 넓게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게 한국의 수출을 촉진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월남전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그다지 아름답지 못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거를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자, 여기 이 표를 보시면 1960년, 그 다음에 72년, 79년, 87년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960년에 보시면 60년하고 72년하고 보시면 굉장히 큰 차이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현대고 또 하나는 한진입니다. 한진이 그 전까지는 존재가 없다가 이때 3위까지 올라가게 돼요. 1972년. 네. 그러면 이렇게 된 원인이 뭐였느냐? 그게 월남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월남에 가가지고 가장 큰 돈을 번 기업은 바로 한진이었습니다. 한진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매우 큰 기업이 된 그 계기는 항공산업을 해서가 아니고 미군 군수물자 수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항공사를 인수를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거로 넘어가 주시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월남전, 이건 지금 조중훈 회장이 여기죠. 예, 이 사람이 조중훈입니다만은 이 조중훈 회장이 그 퀸원 항구에 적체되어 있는 그 미군 군수물자들을 내려서 직접 지휘를 해가면서 이제 이거를 옮기는 이제 그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중훈이라고 하는 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대한항공의 설립자인데, 예, 고맙습니다. 대한항공은 사실은 나중에 설립을 했고 처음 설립한 것은 이분은 한진상사라고 하는 그 트럭으로 물자 나르는 그거였어요. 한진상사라고 하는 걸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그게 1945년이죠. 이분의 출생은 1920년이니까 3.1운동 그 다음 해에 태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25살 되는 해에 한진상사라고 하는 이런 기업을 하나 만듭니다. 그 1945년 해방 막 시작하자마자 영어로 다 써놨잖아요. 한진상사 간판입니다. 지금 다 영어로 써놨어요. 왜 영어로 써놨느냐? 무역회사를 만든 겁니다. 무역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분이 이제 일제 때 일본의 이 조선 기술 가르쳐 주는 데를 가가지고선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일본 배를 타고 상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돌아다닐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젊은 시절에. 거기서 보고 야, 세상에 큰 세상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저런 데하고 비즈니스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방이 되자마자 이런 회사를 차립니다.
저 회사를 차리는 돈은 이연공업사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자동차 정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 자동차 정비를 하는 그 회사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때 징발을 당해요. 다 몰수를 당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역사를 보니까 그걸 그냥 무조건 무상 몰수를 한 게 아니고 돈을 줬더라고요. 군수 공장으로 그걸 가져가면서 거기에 이제 그 보상금들을 줬더군요. 그 보상금을 가지고 이제 해방 이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차립니다. 그리고 1956년 그 이전까지는 이제 한국 사람들 물자를 나눴죠. 그러다가 1956년에 이제 미 8군의 군수 물자를 나르게 되고 그리고 1966년에는 월남에 가가지고서는 미군 군수 물자를 나르게 되고 그리고 1969년에는 대한항공을 인수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 하나하나 좀 보십시다. 한진상사 1945년에 인천에 지어졌습니다. 인천입니다. 이 사람은 기반이 인천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학도 어느 대학을 인수하죠? 인하대학을 한진이 맞잖아요. 그래서 인천입니다. 이 사람이 기반이 인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천에다가 저걸 만들었어요. 하고 싶었던 일은 중국하고 무역을 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이제 중국에 그 모택동 군대가 들어서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해안이 다 봉쇄가 되고 그래서 원래 하려고 했던 중국과의 무역은 잘 안 돼요. 그래서 뭘 할까 하고 어슬렁어슬렁 그 인천 항구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보니까 물자가 많거든 거기에. 저것들이 막 그 항구에 쌓여 있는데 저걸 날르는 일을 하면 돈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인천 항구에 쌓여 있던 그 물건들을 가지고 강릉, 삼척 이런 데다가 이제 옮깁니다. 그래서 이 인천 항구에 쌓여 있는 주로 뭐를 옮겼냐면 인조견이 있죠. 인조견. 레이온이라고 하는 거. 그 인조견을 갖다가 강릉, 삼척 그런 데다 갖다 팔고 강릉, 삼척에서는 거기에 석회석이 많잖아요. 탄광도 있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석회석 광산 이런 데서 생석회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거기서 갖다가 이거는 서울과 인천에다 날르고 그러면서 이제 뭐 장사도 하고 수송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제법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탐나는 뭐라 그러나요? 정말 탐나는 거래는 다 미국 거였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뭐 거래를 해봐야 뭐 별게 있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무슨 재산이 없는데 그러니까 별로 나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군 부대에 들어가려고 뭐 인천항에 이렇게 하역되는 그 물건도 어마어마하고 아무튼 그러는 거예요. 저걸 꼭 하고 싶어. 저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군들이 나르는 이거를 정말로 하고 싶은데 미군들은 한국 사람들한테 눈도 안 줘요. 미군들은 한국 사람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아. 정말 한국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왜? 훔쳐가거든.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곁에 오는 것조차도 다 막았어요. 네. 그럴 정도로 심각했어.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이렇게 군수창이 있잖아요. 철조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드럼통 만들어 놓잖아요. 드럼통에 쌓아 놓잖아요. 기름 같은 거. 그거를 드럼통 채로 들고 갔습니다. 어떻게? 땅굴을 파가지고. 정말 그랬대요. 그 수기 보면 나와요. 드럼통이 지 혼자 굴러가는 거야. 그 땅굴 파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만 들고 간 게 아니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조중훈 씨가 성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퀴즈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네. 옮기는 도중에도 훔쳐갔대요. 차가 가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고속도로가 아니니까. 그런데 가고 있는 중에 나무에 올라타 있다가 떨어져서 가져가든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물건을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수송하고 나면 절반은 없어졌다고 그래요. 절반은 없어졌다. 자,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미군이
한국 사람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도저히 아무도 안 믿는 거죠. 가까이 오지 말라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오히려 그런 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건 비즈니스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남들은 누구나 다 훔칠 생각만 하는데 이 사람은 뭔가를 제안을 합니다. 뭔가를 제안을 해요. 그리고 1956년에 미군과 정식으로 그 물자 수송하는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첫 해 7만 불 계약을 따내지요. 7만 불이면 그 당시에는 굉장했어요. 그리고 그게 계속 늘어나서 60년, 61년 그 무렵에 200만 달러까지 갑니다. 그 계약 금액이. 그러니까 미군 물자 수송을 해가지고 굉장한 돈을 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퀴즈입니다. 조중우는 미군 수송 담당관에게 도대체 무슨 제안을 했을까요? 어떤 제안을 했기에 그 계약을 체결을 하고 돈을 벌었을까요? 네, 김희석 박사님. 잃어버리면 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잃어버리면 도난당하면 그에 대해서 보상하겠다. 보상하겠다. 오, 역시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으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맞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준비된 선물은 피케티의 21세기 자동 바로 읽기 책과 함께 K-팝 세계를 춤추게 하다 그리고 법 경제를 만나다 그리고 오늘 돈 1만 원. 만 원입니다. 티켓 그거 주세요. 알겠습니다. 역시. 필요하니까 선물 네. 끼고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김희석 박사님이십니다. 예. 아시아 투데이 논설위원이시죠? 아, 예. 아시아 투데이. 네, 맞습니다. 조중우는 제안을 한 거예요. 당신들이 직접 해봐라. 지금 해보지 않았냐? 하면 절반은 다 도둑 맞잖아. 나한테 맡겨봐. 나는 도둑을 안 맞을 뿐더러 만약에 도둑을 맞아서 당신들한테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내가 다 채워넣게. 무조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 대신 나한테 수송비만 줘라. 너희들 어차피 수송비 들어가잖아. 그거 나한테 줘라.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조중우는 어떻게 미군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서로 비교 우위가 다른 거죠. 그죠? 미군들한테는 돈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중훈한테는 뭐가 있었죠? 현지 사정을 알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하면 도둑 맞지 않는다는 것도 알죠. 도둑 맞으면 어떻게 찾는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럼 미군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미군은 돈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걸 교환하는 거죠. 그걸 교환해서 쌍방 모두가 이익을 얻는 일이에요. 그게 비즈니스잖아요. 바로 그걸 제안한 겁니다. 그걸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첫 해 계약이 7만 불에서 그게 몇 년 만에 200만 불로 이렇게 커진 거죠. 와, 저 조중훈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맡겨놨더니, 미스터 조한테 맡겨놨더니, 뭐 예전에 다 도둑 맞던 거 다 해결되네? 이렇게 된 거죠. 그 조중훈으로서도 좋고, 미군으로서도 좋고, 안 좋은 사람들이 있긴 하죠. 그 훔쳐갔던 사람들은 이제 밥거리가 떨어졌겠네요. 뭐 그런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자, 그렇습니다.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서로 이익을,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을 교환하는 것이다. 그래서 쌍방이 다 좋아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날고 긴다라고 하는 조중훈도 결국은 한 번은 당했어요. 이 겨울용 파카, 저거를 1,300벌을 날라다가 어떤 기지에 갖다 주라고. 그래서 그 일을 이제 맡은 거예요. 맡았는데 이 사람이 그때 이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트럭도 있었지만 지입제 트럭도 있었거든요. 누가 통째로 이제 그 남의 트럭을 빌려가지고선 이렇게 운송을 하는 그 일을 하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 1300벌을 다 하나 실어가지고서는 맡겨놨는데 그걸 갖고 튄 거야. 트럭을 통째로 갖고 튄 거예요. 그 트럭은 어디다 버리고, 트럭은 찾았죠. 트럭은 버리고 그 1300벌은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진 거야.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보상을 해. 자, 1300벌 보상을 하게 되면 그 당시 돈으로 한 3, 4천 불 이렇게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조중훈이 택한 것은 뭐냐면 그걸 돈으로 배상하는 게 아니에요. 도로 찾아라. 그걸 도로 찾아라. 어떻게? 야, 미군 물자 나와가지고 가는 데는 뻔하다. 어디야? 남대문 시장, 도깨비 시장. 그래서 직원들을 거기다 푸는 거예요. 가가지고 야전 잠바 들어오면 다 사라. 값이 몇 배가 돼도 괜찮아. 그러니까 값은 당연히 원가보다 비싸요. 왜? 이 야매 물건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미군이 자기들이 본국에서 사는 그 원가보다는 훨씬 비싼 거죠. 그걸로 그냥 사들이라고 직원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더니 진짜로 그 야전 잠바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한 개씩, 두 개씩. 그래서 그걸 다 사 모으죠. 그래가지고 10,000불인가를 쓴대요. 10,000불인가를 쓴대. 이 야전 잠바를 사기 위해서.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도로 갖다 줍니다. 그거를 이제 도로 갖다 준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늦어서 미안한데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는데 아무튼 원래대로 1300벌 다 갖다 드립니다 하고 갖다 줬더니 이제 이 미군 수송 담당관이 정말 고마운 거죠. 정말 고마워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신용을 쌓게 됩니다.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신용입니다. 그건 누구나 똑같더라고. 이런 그 비즈니스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느 누구 하나 빠지는 데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신용이에요. 이거는 없으면 비즈니스는 끝. 그래서 이 양반이 신용을 어느 정도 중시하냐면 이제 어디에 돈을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돈 갚을 날이 됐어. 그런데 자기 직원 중에 하나, 그 격리 담당 직원이 돈을 줘야 될 날을 넘긴 거예요. 하루를 넘겼어. 알고 보니까 하루가 넘어간 거예요. 조중훈이 노발대발을 하죠. 그래서 그 일 하나 때문에 그 직원을 그냥 내보내더라고요.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 그만큼 신용을 중시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미군들하고 이렇게 신용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 에쿠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왜?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는 거예요. 조중훈도 그러고 다녔습니다. 벤츠를 타고 다녔어요. 본인 회고록에 보면 나는 벤츠를 타고 다녔다. 일부러 벤츠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일부러 벤츠를 타고 다녔어요. 그 당시 이건 1956년 벤츠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벤츠를 타고 다녔어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뭐 한두 대나 있을까 말까? 아마 그랬겠죠. 네. 그 이병철 회장은 쉐보레를 타고 다녔다 그러니까 아마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도 이러고 다닌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미군 부대를 드나들면서 나는 다른 사람이야. 이 얘기를 늘 하고 다닌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를 똑같이 취급하지 마. 나는 믿어. 이거예요. 나를 믿어라. 이거. 그리고 이 양반이 또 했던 것이 인맥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부암동, 지금도 이제 부암동에 있는, 부암동 아시죠, 여러분? 그 평창동 넘어가면 있는 그 언덕에 있는 그 동네. 그 부암동에 있는 이 조종훈 씨 사택의 대문이래요. 아무튼 꽤 좋은 집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미군 수송 장교들을 부른 겁니다. 뭐 사령관도 부르고 아무튼 다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뭘 했느냐? 이 사람들에게 풀 코스 스테이크를 대접을 한 겁니다. 풀 코스로. 그런데 한국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한국에 좋은 그 양식당이 있는 것도 아닌데 주로 먹는다는 게 군대 식당 밥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시레이션이나 뭐 이런 깡통에 든 거 이런 걸 먹는데 그러니까 자기 고국에서 먹었던 그 풀코스 정식들 제대로 된 밥을 먹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 집밥을 차려준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군 장교들한테 집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미군들이 보통 1년을 와 있었는데 한국에 1년 부임하고 끝나고 돌아갈 때면 꼭 한 번씩 불러가지고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조중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군들 사이에 주한 미군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조중훈이 관리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아무튼 조중훈이 알고 있던 미군들의 숫자가 한 3,000명 된대요. 대단한 인맥을 갖게 된 것이죠. 예.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죠. 그러다가 1964년 8월 통킹만 사건이라고 하는 게 나죠. 통킹만 사건이라고 하는 게 나요. 그것은 미국의 잠수함이 공격을 받은 거였나? 뭐 아무튼 그런 거였는데 그 월맹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미군이 그 이전까지 케네디 정부 때는 조금씩 개입을 하고 있다가 존슨 행정부에 들어오면서 케네디는 이제 암살당하고 그러면서 부통령이었던 존슨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 존슨 대통령이 월남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월맹에다가 북베트남에다가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트남 전쟁이 이제 확전일로로 치닫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이 월남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남은 1954년 5월까지 1954년이면 한국 전쟁이 1953년에 끝나죠. 그 다음 해까지도 월남은 식민지였죠.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해가지고 독립을 해요. 한국은 미국이 독립을 시켜주잖아요. 한국은 미국이 독립을 시켜준 건데, 그런데 월맹은, 그러니까 월남은 자기들이 독립을 해요. 프랑스하고 전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의 영웅이, 독립의 영웅이 누구냐면 호치민이에요. 호치민은 우리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님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죠. 예. 개인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이분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교과서 삼아서 그래서 자기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나라를 통치했다기보다는 전쟁을 이끌었던 것이죠. 철저한 공산주의자고, 그리고 청렴했던 사람이고, 청렴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았죠. 하지만 지독한 공산주의자였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호치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하고 독립전쟁을 벌여가지고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미국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자잖아. 공산주의자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될 줄을 몰랐어요. 뭐가 그렇게 될 줄을 몰랐느냐? 중국이 완전히 모택동의 손에 넘어갈 줄은 몰랐어요. 소련이 만주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힘이 세질 줄 몰랐고, 소련이 그 동굴아파에서 그렇게 세질 줄 몰랐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봐라. 완전히 판세가 달라지네. 어디선가는 막아야겠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막았잖아요. 한국에서는 절반으로 막았는데 베트남에서도 뭔가는 막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입을 한 거죠. 여기에.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46년부터 1954년까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이건 프랑스하고 베트민군하고의 전쟁이고요. 그다음에 1960년부터 1975년까지는 미국의 공산주의 봉쇄 정책하고 월맹군 또 베트콩하고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이제 낀 거예요. 거기에 참전을 한 것이죠. 자, 언제부터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느냐? 196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케네디를 방문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다지 환영을 받지는 못했죠. 왜? 쿠데타였으니까.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한테 경제 원조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잘 안 해줘요. 그래서 먼저 제안한 것이 우리 월남에 파병할게. 당신들 혼자서 너무 벅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우리도 공산군과 대치하고 있는데 만약에 월남이 저렇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를 방어도 할 겸 당신들을 도와주기도 할 겸 우리가 파병을 해줄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케네디가 뭐 당장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케네디는 세상을 뜨죠. 그리고 존슨 행정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 박정희의 약속은 계속 유효했던 것이고요. 그 존슨 행정부에서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파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파병의 대가를 요구했죠, 우리는. 뭘 요구했냐? 원조를 다른 데로 바꾸지 말라. 그냥 계속 원조를 달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억 5천만 불 차관을 달라. 돈 빌려달라는 얘기죠. 예, 돈 빌려줘라. 그리고 한국 상품 미국에 좀 많이 좀 받아줘. 이 얘기입니다. 시장 좀 열어줘.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월남의 군수물자, 한국 사람들이, 한국 기업들이 월남의 군수물자를 좀 댈 수 있게 문을 열어줘.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딜을 한 거죠. 우리는 군대를 파견해 줄 테니까 당신들은 우리하고 비즈니스를 좀 해달라. 라고 국가 대 국가로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때 보면 이때 참전했던 국가들, 반공군 이쪽에는 당연히 베트남 공화국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월남이죠. 그 다음에 미국, 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뉴질랜드, 타일랜드, 크메르, 라오스, 뭐 이 중화민국이 어디죠? 대만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공산 쪽에는 베트남, 호치민 군대, 또 베트콩, 크메르 루즈, 뭐 이거, 그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뭐 이런 데들이 쭉 있었어요. 자, 그리고 1965년에 맹호 부대가 파견이 됩니다. 맹호 부대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에 달려있는 이 마크입니다. 이게 맹호 부대 마크예요. 기갑사단이죠. 탱크 부대입니다. 탱크, 장갑차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그 부대. 1965년에 맹호 부대가 파견이 됩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그래서 비둘기 부대도 있고 백구 부대, 음마 부대, 청룡 부대, 맹호 부대, 백마 부대, 십자성 부대. 우리 오신 선생님께서도 지금 백마 부대셨다고. 그래서 백마 부대는 병과가 뭐였죠? 보병이셨군요. 뭐 이런 부대들이 이제 베트남으로 파견이 되죠. 그리고 여기 사령부는 사이공에 있었고 백마 부대는 여기 맹호 부대, 청룡 부대 뭐 이렇게 쭉 돼 있었습니다. 자, 저렇게 군인들이 나가니까 이제 민간인들도 따라 나가야죠. 왜? 돈 벌려고 한 일인데 민간인들이 따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민간인들이 이제 시찰단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시찰단 가는 모습이에요. 둘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네요. 한 사람은 정주영, 한 사람은 조중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요. 가다가 이게 이제 휘논항 근처에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데 조중훈이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아, 이게 기회다. 이게 기회다. 라고 하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미군 수송함들이 휘논 항구 그 앞바다에 한 40척이 쫙 서 있는데 짐을 내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자를 내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항구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지, 그 안에 뭐 길도 잘 없지, 뭐 그러니까 이거를 내리지도 못하고 있더라요. 그래서 야, 저거구나. 야, 저거구나. 하고 이 사람이 그 생각이 들자마자 했던 행동은 뭐냐? 창문을 닫은 거였대요. 딴 사람 보지 말라고. 딴 사람 보지 말라고.
진짜 그 수기에 자기 회고록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군이야. 미군 물자야. 월남에서 미군 물자를 수송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를 가야 돼요? 미국을 가야죠. 예. 그래서 미 국방성을 찾아갑니다. 미 국방성. 여기서 퀴즈입니다. 자, 미 국방성을 닉네임으로 하면 닉네임으로 하면 맞추게 해줄까요? 네. 예, 뭘까요? 펜타곤이요. 펜타곤 맞았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황선영 씨한테. 뭐 있나요? 현금과 이 책 세 권이 있습니다. 아, 피케티에 관한 책?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 음. 읽기.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그러면 저 책입니다. 그거 받고 싶어요. 예. 예, 우리 황선영 씨한테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세요. 예. 정말 맞추고 싶었거든. 그죠? 예. 문제는 원래 내려고 하는 문제는 뭐였냐면 닉네임은 펜타곤인데 펜타곤은 한국말로 우리말로 뭘까요? 예, 오각. 그래도 됐네. 그래도 됐네. 잘했어요. 예. 자, 펜타곤을 찾아갑니다. 국방성이죠. 펜타곤을 거기에는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3,000명의 인맥이 거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주한 미군들이 다 고위 장성들이 돼가지고 고위 장성이니 수송 담당관이 뭐 해가지고 다 여기를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당신 나 잘 알지 않냐? 나는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조정훈을 다른 데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월 미군사령부하고 한지는 이제 그 군수물자 수송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수많은 장교들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 그런데 만만치 않은 조건을 내겁니다. 앞으로 100일 안에 일을 하려면 당신들 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냐? 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냐? 앞으로 100일 안에 앞으로 100일 안에 300만 달러를 보증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이 수송에 필요한 모든 장비들을 다 갖춰라. 모든 장비들을 다 갖추라는 거예요. 이걸 덜컥 하겠다고 오케이 하고 계약서에 체결했습니다. 만약에 못하면 하루에 벌금 10,000불씩 이런 계약을 덜커덕 체결을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제 회장이 그렇게 덜커덕 체결을 하고 와가지고 이제 직원들한테 빨리 해내 이거지. 빨리 해내. 자, 그런데 돈은 어디서 마련하냐? 돈은 정부로부터 지급보증은 받았어요. 지급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지급보증을 했어요. 그런데 캐시가 있어야 되잖아.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현금은 정부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현금을 어디 가서 구했냐? 사채시장 가서 구합니다. 명동에 사채시장 가가지고서 자, 내가 조금 있으면 돈을 버는데 봐라, 내가 월남 가가지고 이렇게 큰 계약을 따왔으니까 너 나한테 돈 빌려주면 절대 뛸 염려 없어. 그리고 내가 돈 떼어먹지 않는다는 건 다 알잖아. 그랬더니 아주 쉽게 돈 문제는 해결을 해요. 평소에 그 사람의 신용 때문에 해결이 가능했던 것들이죠. 예. 자, 근데 이 장비는 다 어떻게 하냐? 장비는 이 많은 장비를 어디 가서 구하냐? 이 양반이 인맥이 미국뿐만이 아니고 일본과 프랑스 같은 데까지 이 사람 인맥이 뻗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이스즈 자동차의 그 회장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거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뭐 주문 받아놓은 거 있으면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나한테 좀 줘. 그래가지고 이스즈 자동차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 만들어 놨던 제품을 조중훈이
받아옵니다. 아무튼 그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런 장비들을 다 갖추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 물자 수송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이제 계약 조건들을 걸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군 물자 수송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왜? 베트콩의 입장에서는, 월맹군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군인들 죽이는 것보다 훨씬 돈이 남는 일이지. 왜? 군인 죽이면 그냥 죽이는 걸로 끝나잖아요. 이거는 한번 습격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물자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비즈니스인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는 비즈니스예요. 그래가지고 시작한 지 얼마도 안 돼가지고 식구가 든 컨테이너가 이렇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거덜이 나버린 거예요. 지금 그 사진을 여기다 지금 찍어 놓은 겁니다. 컨테이너가 거덜이 난 거죠. 자,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민간인들이잖아요.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다 민간인들이잖아요. 민간인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여기서 돈을 얼마 줬냐면요, 한국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미국 달러로 하면 한국서의 월급 수준이 100불이었습니다. 100불 한 달에. 그 정도였는데 한진에서 얼마 줬냐면 400불 줬어요. 400불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진의 이 근로자로 가게 되면 장관 수준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장관 수준이야. 그래서 돈 많이 번다고 오긴 왔는데, 이게 목숨을 내놓는 일인 거야, 이게. 네? 목숨을 내놓는 일인 거라. 그러니 누가 하고 싶겠어요, 이거를. 오기는 왔는데 서로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하냐? 조중훈이 자기가 제일 앞에서 탑니다. 자기가 제일 앞차를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회장이 저러고 간다는데 그것도 못 간다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갑니다. 억지로 가고 실제로 그리고 전투를 해가면서 가요. 전투를 해가면서 가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군 수송박물관에 걸려있는 그림이거든요. 한진이 물자 수송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예. 자, 그 다음 퀴즈입니다. 그 다음 퀴즈. 이 사람들은 한진 근로자들이에요. 총을 들고 있는 저 사람들은 한진 근로자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저 총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자, 예. 남대문 시장. 기가 막힌 답입니다만은 아닙니다. 예. 저기 우리 제이슨. 예? 운반하고 있던 총 아닙니다. 뭐 그렇게 기발한 건 아닙니다. 예. 예? 적군의 총을 해체한 거. 탈취 아닙니다. 예. 네. 미국의 정식 요청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미국의 정식 요청은 아니고요. 미국의 요청을 해요. 그 수송 담당관한테, 야,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총 좀 줘라. 장갑차도 좀 주고. 그런데 민간인한테 총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줍니다. 몰래 줘요. 그래서 야매로 받은 총들이에요, 저게.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물건을 날라야 되니까. 나중에는 미군들이 헬리콥터 가지고 호위도 해주고 막 그래요. 예. 그러더라고요. 예. 자, 어떤 상품? 책이? 네. 예,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군한테 총 받고 막 뭐 이래가지고 이게 전투인지 비즈니스인지 알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으로 해가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이게 내가 뭐 돈 벌러 오긴 왔는데 전쟁을 나온 건지 뭔지 알 수 없는 거죠. 400불을 받기는 받는데 그래서 살아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오케이. 그러면 집 한 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을지 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딴 게 보이는 거라. 뭐가 보이느냐. 야, 외국에 취업한 한진이 아니고 다른 외국 기업 용역업체에 취업한 그 근로자들은 보니까 800불 받는데 왜 나는 400불만 주는 거야? 이제 이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계약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파업도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뭐 그 한진 빌딩의 방화 사건도 일어나고 막 이제 이러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그 중동 진출했을 때도 이런 문제가 똑같이 생기고 왜냐하면 한국보다는 많은데 다른 나라 근로자들보다는 조금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왜 견물생심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예, 그런 우여곡절이 또 있었답니다. 자, 그래가지고 한진은 그 이후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계약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첫 해 이제 850만 불 했다가 그 다음에 3,300만 불, 2,800만 불 뭐 해가지고 1억 1,600만 불의 수입을 계약을 하는데 저거 말고도 다른 방식의 또 돈을 또 다른 루트의 돈을 또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탄피 가져오는 겁니다. 전장터에 포탄 껍질들 있잖아요. 그거를 또 한진이 모았대요. 한진이 그걸 모아가지고 국내에 갖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구리 장사를 또 한 거죠. 그거 녹여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절에 시주도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대산 월정사인가요? 거기에 있는 그 동종이 월남에서 가져온 그 포탄 껍질로 만든 그 동 가지고 만들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 월남으로부터 굉장히 뭔가를 아무튼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이제 한국 최첨단 건물 한진 빌딩을 짓죠. 이게 명동 그 앞에 있는 그겁니다. 예, 그걸 짓게 되고 자 그러는 차에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대진 해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해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은 왜냐하면 거기서 월남에서 보니까 배로 말이죠. 뭐 엄청나게 뭘 싣고 와가지고선 뭐 그러는데 그 싣고 오는 그 배 보니까 그게 비즈니스가 괜찮거든. 아, 저 배 비즈니스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해운 회사를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건 형제 회사인데 조중훈님인데 조중건 이제 부사장한테도 야 우리 해운으로 간다라고 다 이제 준비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1969년에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박정희 재건최고회의 의장 시절에 사실은 조중훈은 그 박정희 의장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조중훈의 동생인 조중건이 포병학교 관련된 무슨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 가 있을 때 박정희 장군과 조중훈의 동생이 6개월 동안을 같이 생활을 해요. 그래서 형님 아우처럼 그렇게 지내는 사이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박정희 의장을 안 그래도 잘 알고 있는 터에 이제 박정희 이제 대통령이 전화를 한 거예요. 청와대를 오자. 청와대에 이제 조중훈 씨가 불려갑니다. 각하 무슨 일입니까? 아, 내가 말이지요. 우리나라에 국적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국적기가 어디 외국 나갈 때 대한민국 마크가 달려있는 그 국적기를 타고 가고 싶은데 국적기가 없어요. 밖에 타고 나갈 만한 국적기가 없어요. 그 당시에 대한항공공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국영기업이었는데 적자투성이야. 적자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타고 나갈 만한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월남에 파병되어 있던 이 월남 파병 용사들을 휴가 나올 때 좀 대한민국 국적기로 좀 태워오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해달라. 이거를 조 사장이 좀 해주시오.
그런데 당시 대한항공공사는 1년에 적자가 1억이었고 누적 적자는 27억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최상책인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안 가는 게 최상책인 거죠. 자기는 해운 회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안 됩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각각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고서 나옵니다. 그래 나와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중건이 동생이 형님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요? 아 글쎄 저 대한항공 저거를 인수하라 그런다고. 형님 그거 할 생각 아니죠?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안 되지. 그건 뭐 말이 되냐? 근데 청와대에 또 불려 들어갔어요. 또 불려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하라 그러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걸 맡게 됩니다. 대한항공을 맡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조중건 씨의 회고록을 보면 야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고 형제가 뭐 아무튼 근심을 그렇게 크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대한항공공사라고 하는 것을 조중훈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9년 3월 6일 김포공항에서 이 대한항공을 주식회사 대한항공으로 개명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회사로 재탄생시키죠.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죠. 항공기는 그때 8대에서 150대가 되고 취항하는 국가와 도시는 2개국 11개 도시에서 45개국 125개 도시로 늘어나게 되고 매출액, 화물 수송 톤수는 3,000톤에서 159만 3천 톤 해가지고 2013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세계 항공화물 분야에서 항공화물 수송에서 1위입니다. 대한항공이. 그렇게 커진 거죠. 네. 그렇게 커지고 매출액도 뭐 얼마입니까? 125조 뭐요? 12조 5,600억 원이군요. 12조 5,600억 원, 36억 원 하던 것이 아무튼 굉장한 기업으로 이렇게 키워내는 거죠. 민영화를 거치면서 저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대한항공 이야기였습니다. 승무원도 복장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11번을 바뀌더군요.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1기고 최근에 볼 수 있는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옷이고 11기 이 모습까지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낫던데. 아무튼 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02년에 이분 돌아가시죠. 이분이 남긴 말 중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기회나 사업의 찬스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남들이 가져다 주거나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개척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야만 마침내 성취할 수 있다. 조중훈의 발언입니다. 자, 그런데 한진 말고도 많은 기업들이 월남에서 돈을 벌었죠. 그래서 현대, 대우, 삼환, 대림, 현대, 삼환, 대림 저 기업들은 뭘로 돈을 벌었을까요? 건설로 돈을 벌었습니다. 건설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현대는 건설뿐만 아니고 매우 특이한 걸로 또 돈을 법니다. 자, 그 다음 퀴즈. 상품 있어요? 있어요? 네. 현대는 건설 말고 월남에서 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건설 말고 정말 특이한, 정말 기대 밖의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군수 아니요. 뭐 군수는 군수인데 임 대표님 아닙니다. 야, 그런 일까지 했어? 라고 생각될 정도로 희한한 일이에요. 뒤치다거리의 일종입니다.
네. 시체 관리 아니요. 예. 아니요. 예. 고철 아니요. 네. 쓰레기 비슷한데 비슷한데 예. 네 어디? 강 기려 아니요. 아 이거는 아무래도 못 맞추실 것 같네요. 네 마지막 네 예? 잔반 예. 예? 준설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아닙니다. 비슷한데 세탁소예요. 빨래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참 특이하더라고. 예. 그래서 세탁소까지 해요, 거기서.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특이한 게 여기 이거죠. 빙그레. 빙그레는 나중에 빙그레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데 나중에 한화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한화가 이 아이스크림 공장을 인수하는 것도 참 희한한 인연 때문에 인수를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대일양행이라고 하는 이 한국에서 축산하는 그러니까 그 우유 장사가 있었어요. 그 우유 장사가 베트남 진출해 가지고서 베트남에서 트럭 한 대 갖고 다니면서 이제 아이스크림 기계를 사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미군들한테 판 거예요. 그거를 한국 들어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포머스트 뭐 이런 데하고 이제 합작을 하고 해가지고 그게 빙그레 아이스크림인 겁니다. 예. 그 원래 시작은 예. 월남에서 미군들 상대로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만들어 팔던 데가 이 빙그레라고 하는 데죠. 이게 월남의 기원을 갖고 있는 데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우도 월남에서 물건을 많이 팔았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파병 전후에 한번 공식적인 기록을 한번 봅시다. 1960년부터 64년까지 한국의 1인당 GNP 경제성장률 5.5%. 그런데 65년 파병 후 69년까지 11.8%. 그리고 우리가 71년에 거의 다 철군을 하죠. 그 이후로는 경제성장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월남이라고 하는 데가 한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굉장한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마치 6.25가 일본의 경제 성장에 엄청난 덕을 줬듯이 마찬가지 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가서 싸운 공도 없이 결국은 호치민이 승리를 하죠. 물론 호치민은 승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승리 직전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호치민의 승리였죠. 호치민의 승리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보트 피플들. 대규모 탈출이 따라오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 150만 명이 탈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탈출하다 죽은 거예요. 탈출하다가 죽은 사람도 무지하게 많아요. 누가 건져줬느냐? 안 건져줬어요. 한국에 제가 이름은 잊어먹었습니다만은 선장 한 분이 있는데 그 선장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보트피플을 구해줬어. 근데 이 선상에 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있어. 그래가지고 아유 안 됐다고 10명을 구해준 거예요. 배를 댔어. 근데 그 배에서 96명인가 나오대요. 배 밑창에서 숨어 다니느라고. 그 사람들을 태우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버려라. 버려라. 어떻게 버려요, 사람을. 어떻게 버리냐고. 대한민국 정부도 아마 버리라 그랬을 거예요. 버려라. 근데 못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 데리고 부산으로 옵니다. 네가 책임질래 이거? 이렇게 된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선장 일을 한 10년인가 몇 년 못해요. 완전히 폐인처럼 돼버리는데 왜? 너 얼마 받았어?
너 이 사람들 구해주는데 얼마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아무튼 웬만한 나라들은 다 안 받아줘요. 한국도 안 받아줬고 일본도 안 받아줬고 미국, 캐나다, 그러니까 소위 앵글로 섹슨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은 받아줬어요. 그 제일 인간적인 나라들이야 그 나라들이. 그래도 나머지는 안 받아줘. 그냥 빠져 죽든 말든 관심이 없었다고.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난민 수용소에 가뒀어요. 사람들을. 수용소를 만들어 거기다 가둬버렸다고. 예. 그런 거죠. 그럼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걸 또 받으면 그 다음에 또 어떡하냐 이게. 몇만 명이 될지 몇십만 명이 될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참 현실적인 고민은 있지만 정말 뭐라 그러나 이 도덕적으로 좀 아무튼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죠. 왜 죽느냐?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처럼 죽는 거예요. 왜? 모든 걸 다 동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농업 집단화, 기업 국유화, 그리고 지역 간에 물건 돌아다니는 거 스톱, 다 자급자족. 이렇게 놓으니까 생산이 이루어져요. 베트남은 곡창이잖아요. 세계에서 태국과 더불어서 쌀이 제일 많이 나는 나라잖아요. 쌀이 부족해져요. 기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쌀이 생산이 안 돼. 완전히 다 국유화를 시켜버리면서. 그러죠. 그리고 월남전 때 전쟁 중에 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인간들은 다 신경제구역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진짜 죽을 때까지. 그래서요, 이게 처음에 보트피플보다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오히려 보트피플들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예. 점점 이게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경제는 완전히 얼어붙게 되고, 그러다가 지도자가 바뀌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도이모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1986년 도이모이라고 하는 건 개혁개방 정책인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 퀴즈입니다. 상품 있어요? 네. 그 다음 퀴즈. 베트남이 1986년에 도이모이 정책을 합니다. 도이모이 정책, 자본주의 정책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자본주의 정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공산 통일이 이루어진 후 몇 년 후에 일어난 일인가요? 예. 아닙니다. 네. 12년 후 아닙니다. 14년도 아니고요. 네. 11년이 맞았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자. 성분은 어떤 걸로 드릴까요? 책과 현금이. 돈에 관심이 갑니까? 피케티 21세기 자본론. 9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라서 오늘 네. 돈을 원하는군요. 예. 돈에 관심들이 없으세요? 예. 학구열에 불타시는 분들입니다. 예. 자, 1975년에 월남 패망, 공산 통일이 이루어지잖아요. 도이모이 정책은 1986년이에요. 11년 만에 바뀌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공산 통일을 왜 했습니까? 자본주의를 없애려고 통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뭘 위해서 싸웠느냐 이거야. 통일도 통일이지만 공산주의를 하기 위해서 싸운 겁니다. 공산주의를 해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굶어 죽는 거야. 야,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본주의를 한 거예요. 자본주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가보면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죠. 네. 미국하고 FTA까지 했어요. 우리 미국하고 FTA 하면 안 된다고 야단 법석을 지키는데 베트남은 미국하고 FTA까지 했어. WTO도 가입했어. 앞으로는 TPP에 가입을 할까 말까 지금 협상 중이에요. TPP라고 하는 건 뭡니까? 태평양 연안에 있는 여러 개 국가들 자유무역 시스템 자체에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베트남은 말만 사회주의적 자본주의지, 자본주의입니다, 그냥. 부패한 자본주의죠. 네. 부패한 자본주의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왜 전쟁을 한 거죠? 처음부터 자본주의 했으면 됐을 걸. 그러면 전쟁할 필요도 없는데. 물론 그 부패한 정권이 있었어요. 월남 정권의 그 부패한 왕족들, 그 부패한 관료들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건 그걸로 해결했으면 됐지. 1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자본주의를 뒤집을 이유가 있었느냐. 어차피 다시 10년 만에 돌아올 걸. 11년 만에 돌아올 걸. 자, 제국주의론이나 또는 자본주의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선진국들,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하고 같이 뭐를 하면 착취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착취를 당한다예요. 삼성이라고 하는 다국적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기업 랭킹 2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베트남을 착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트남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삼성전자에 취직하고 싶어가지고 줄을 서고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그래서 베트남에 계속 확장 투자를 할 겁니다. 왜?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젊지. 하나도 지적인 면에서 떨어지면 하나도 없지. 한국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거 있어요. 베트남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게 뭘까요? 전체주의? 안경을 안 꼈다는 겁니다. 안경 낀 사람이 거의 없대요. 눈이 좋대요. 네. 우리도 옛날에 눈 좋았어요. 그죠? 근데 텔레비 들여다보고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아무튼 눈들이 다 나빠졌습니다만 눈이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자기 집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하지, 똑똑하지, 눈까지 좋지. 왜 계속 베트남에다 투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갤럭시 완제품은 베트남에서 다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예. 물론 R&D나 이런 거는 한국에서 하지만 실제 제조는 베트남 가서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베트남을 착취하고 있는 거냐?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어리석었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숨 걸고 자본주의를 무너뜨릴 이유가 과연 있었나? 이렇게 분신 자살을 해가면서 저렇게 반미 시위를 해가면서 물론 독립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가치예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지만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싫어해서 공산주의를 택하겠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죠.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다. 이분은 얼마나 진심이었겠어요. 자기 몸에 불을 질러가면서까지 나는 자본주의가 싫어. 정말 자본주의가 싫은 거죠. 저분은 공산주의는 좋았을까 모르겠어요. 굶는 공산주의는 어쩌면 더 좋았을 수도 모르죠. 그거는 뭐 스님들이니까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안타깝다라는 거죠. 공산주의자에 의한 학살 봅시다. 20세기에 이루어졌던 대부분의
대량 학살들은 다 공산주의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나치가 있죠. 나치 2천만 명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에서 2천만 명이었어요. 또 마오쩌둥 6,500만 명이었어요. 화끈하죠. 베트남에서 100만 명, 북한에서 200만 명. 이거는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을 뺀 거라고 그러는데요. 폴포트 캄보디아에서 200만 명, 동굴아파에서 100만 명, 아프리카에서 1,500만 명. 다 공산주의와 관련된 학살들입니다. 저게. 이 땅에서는 그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걱정돼요. 솔직히 요즘에 돌아가는 걸 보면.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런 일이 없게 우리 스스로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군 부대, 아무튼 우리는 한국 경제는 미군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미국이 부자니까. 미군이 떨어뜨리고 간 것만 먹어도 괜찮았거든. 예, 뭐 그렇게 기분이 썩 좋은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게 사실이었던 거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자동차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자동차가 1955년에 만들어지는데요. 이 시발 자동차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름이 시발인데 좀 그렇죠? 네. 시발을 찾아보면요. 제가 어저께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시발 이런 게 나오더라고. 이 일배 나오더라고. 시발 뭐 해가지고. 자, 그 시발 자동차. 이게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작한다는 얘기에서 그 시발 자동차인데 이 시발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건 이제 최무성이라고 하는 그 최무성의 3형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미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버려지는 폐차하는 차들 있잖아요. 미군에서 폐차하는 그 찝차들을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그 엔진들을 고치고 그 차대 프레임들을 그걸 뜯어내고 그래가지고 이 저런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망치로 두드려서 만든 거예요. 자동차를. 그러니까 차 한 대 만드는데 40일이 걸렸어. 40일 동안 열심히 가지고 차 한 대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차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게 뜯어낸 이제 그 미군 차 프레임을 갖다가 여기서 갖다 놓고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미군 차 부속품 갖다가 놓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차 껍데기 있잖아요. 차 껍데기. 껍데기는 미군 부대에서 나온 드럼통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드럼통을 잘라가지고 펴서 그래가지고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었거든. 근데 정말 이게 어려운 부분이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정이 뭐였냐면 이걸 펴는 일이었어요. 왜? 드럼통이라고 하는 건 둥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이걸 판판하게 펴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것을 고지곳대로 망치로 두드려서 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공법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서 그 과정이 굉장히 빨리 굉장히 짧아져요. 근데 이 과정은 이 방법은 매우 위험했어요. 매우 위험했어요. 그런데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드럼통의 그 철판을 어떻게 폈을까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거리로 나갔습니다. 거리로 나갔어요. 그것도 밤에. 자, 손 들고 맞춰주시죠. 이 정도면 상상이 될 것 같은데, 예, 저 뒤에 분. 차로 밟았다. 누구 차로요? 지나가는 차. 맞아요. 지나가는 차. 예, 맞았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축하드립니다. 시발차 제조업자는 드럼통 철판을 어떻게 폈냐? 오밤중에 을지로에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 을지로 앞 길에다가 큰 길에다가 밤중에
그걸 내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큰 트럭들이 와가지고서는 밟고 지나가는 거야. 그렇게 폈대요. 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그렇게들 살았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뭐 인기가 치솟는 거야, 막. 인기가 치솟아요. 이게 지금 서울역 앞인데 시발 택시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3,000대까지 막 늘어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왜? 이승만 대통령이 보시니까 야,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뭐를 직접 관리하셨다고 그랬죠? 달러를 직접 관리했잖아요. 근데 여기다 기름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자꾸 나가는 거야. 달러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고만 만들어. 진짜로 고만 만들려고 그랬어요. 고만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이게 차 번호, 이 차값이 막 투기, 이 시발 택시 투기도 일어나고 막 그랬답니다.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참 잘 나가던 이 회사가 1962년에 닛산 자동차의 부품들을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조립한 새나라 자동차가 나오면서 이제 이 시발 자동차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새나라 자동차 이게 나중에 신진 자동차가 되고 지금 이제 GM까지 와 있는 겁니다. 대우 자동차가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까지 와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지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시발 자동차의 이 최씨 삼형제가 경영을 좀 잘했으면 그 뒤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었을 텐데 경영을 아주 못했다 그래요. 아마 뭐 돈 좀 벌면 술 먹고 아마 그랬겠죠. 예. 경영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돈 좀 벌었던 사람들이 돈 잃는 과정들을 보면 다 그런 과정이더라고. 어디 가서 술 먹고 도박하고 뭐 이제 이래가지고 다 돈 써서 그냥 거기서 망하고 이제 그렇게 되더군요. 뭐 이 사람도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자, 그래서 미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시간이 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분 이야기를 좀 더 해야겠네요. 이 최태섭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정말 착하게 생기지 않으셨어요? 네. 할아버지신데 굉장히 착하게 생기셨어요. 최태자 섭자라고 하는 분인데 1910년 한일합방 되던 해에 태어나셨고 1998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예. 그래서 이북에서 평안북도 정주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만주 가가지고 장사를 꽤 크게 합니다. 중국 사람들하고. 그러다가 뭐 우여곡절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한국 유리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판유리 공장을 만듭니다. 여기는 인천공항이에요. 인천공항이라든가 또는 아셈타워라든가 이렇게 유리가 많이 쓰이는 이런 데 이제 유리를 공급한 그런 데죠. 한국에서 아무튼 가장 최초의 유리 기업, 유리 생산 기업이고 지금도 유리 중에서는 제일 크고 한때는 10대 재벌 그룹 중에 하나에도 속했던 아무튼 한국 유리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유리 한 우물만 판 그런 기업입니다만은 이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당을 만나면서 나름 굉장히 착하게 살았다고 산 사람이 완전히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친일파로 몰려가지고 죽음에 직면하는 적이 여러 번이 있더군요. 예. 이분이 이제 아까 평안북도 정주에 태어났다 그랬었잖아요. 평북 정주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만주에서 정미소를 시작을 합니다. 만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정미소 하면서 주로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고 그렇게 이제 거기서 신용을 쌓고 그리고 1941년에는 일흥상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제 중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만주로 진출을 하니까 그 미쓰이라든가 이런 일본 기업들하고 또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해요. 만주를 누가 점령했느냐? 팔로군이 점령을 하잖아요. 팔로군이 점령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 공장을 갖고 있었는데 그 정미소 뭐 하면 이런 공장을 갖고 있었는데
그 공장에서 체포가 됩니다. 팔로곤한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체포가 돼요. 하나는 너 친일파 매판 자본가다 라고 하는 게예요. 하나. 그렇지 않고서 네가 어떻게 돈을 벌었냐. 또 하나는 조선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또 재판대에 서게 됩니다. 인민재판대. 조선인은 왜? 뭐 어때서? 조선인이 일본인하고 같이 좀 행세를 했던 거예요. 중국 사람들을 탄압했던 거죠. 그러니까 조선인은 중국인들에게는 굉장히 나쁜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인민재판대에 쓰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죽을 처형되는 순간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직원이 손을 듭니다. 저 사람은, 최 사장은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직장에서는 다 점심 안 주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점심까지 다 줬어요. 점심 준 게 굉장한 일이었던 거 봐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막 그 다른 그 직장의 다른 직원들도 맞아요 막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겨우 풀려납니다. 겨우 풀려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 자기 고향으로 가죠. 고향으로 가요. 정주야. 고향으로 갔는데 또 거기는 누가 있어요? 김일성이 있잖아. 김일성과 소련군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주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벌어서는 자기 고향에다가 과수원을 하나 사놓은 거예요. 그 친척한테 그 과수원 관리를 맡겼어. 고향에 가봤더니 그 과수원에 갔더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보위부에 잡혀갔다. 그래서 왜 잡혀갔냐? 그랬더니 그 사람 친척 때문에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 친척이 누군데? 최태섭이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잡혀간 거예요. 왜 잡혀갔는데? 그 사람이 왜 뭘 잘못했는데? 그놈이 일본의 앞잡이라 이거야. 그놈이 일본의 앞잡이라 이거야. 오죽 앞잡이였으면 이렇게 큰 돈을 벌었겠냐? 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도망을 나와요. 자기 친척을 어떻게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회고록에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은 아마도 죽었을 것 같아. 정말 그걸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한테 내가 죄 지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일을 맡겨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됐으니 그래가지고 서울로 옵니다. 서울로 와요. 서울로 와서는 이제 세상이 다 싫은 거죠. 세상이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태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젊은 시절 만주에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 만주에서 쫓겨나고 북한에서 쫓겨나고 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 그 공산주의가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잘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친일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돈 좀 많으면 친일파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 이게. 예. 왜? 돈 좀 벌려면 일본 사람하고 거래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 돈 좀 벌려면 미군하고 뭐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당연한 거지. 그게 노는 물인데. 그런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친일파가 된 거예요. 누구나 다 일본 사람들하고 놀았는데 돈을 못 벌면 친일파 아니지 뭐. 왜? 존재가 없으니까. 그랬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서 무의도식하고 서울에 와가지고서는 그냥 빈둥거리고 그냥 세상 완전히 체념하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하고 옛날에 만주에서 같이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이 찾아와요. 그러지 말고 일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일을 이 사람이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사뭉 시럽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제 예전에 만주에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알았던 사실이 중국 사람들이 오징어를 좋아하는데 말린 오징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를 그럼 한번 수출을 해보자. 근데 그때 수출이라고 하는 건 이런 배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정크선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크 무역이라고 불렀어요, 이거를. 예, 중국 배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돛담 배들인 거죠. 이게 이제 그 마카오라든가 홍콩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오징어를 수출하고 밖에서는
뭐 약이라든가 밀가루라든가 뭐 설탕이라든가 그 이병철 씨 수입했던 그런 것들을 수입하고 뭐 그래가지고 한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역액 1위입니다. 이 삼홍시력이. 그러니까 삼성보다도 더 많았죠.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맞게 되죠. 6.25. 또 다 빈털터리가 되는데 이 사람은 정말 특이한 게 그러다가 빈털터리 돼가지고 이제 피난을 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서울 수복이 돼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뭘 할까 그러고 있는데 군부대에 아는 사람으로부터 제안이 온 거예요. 야, 우리 군부대에서 이 단무지가 필요하다. 닭광이지 그러니까. 닭광이 필요한데 이 닭광 좀 만들어가지고 공급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은행에서 돈을 좀 빌려가지고서는 이제 그 지금 잠실은 저렇게 뭐 그 번화한 데지만 예전에 잠실은 그 잠실이라고 하는 데가 뽕나무 밭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뽕나무 밭이에요. 거기다가 뽕나무 뽑아내고 거기다가 무를 심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 뽑아가지고 그거 절여서 단무지 만들어가지고 납품하고 그래가지고 돈 좀 벌었어요. 이 사람이 군납을 해가지고. 그런데 또 중공군이 개입해 들어오잖아요. 이게 일사후퇴. 또 도망가야지 어떻게. 또 이제 빈털터리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처절하더라고. 예, 정말 처절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선 이제 제주도까지 도망을 가. 이번에는 아주 화끈하게 제주도까지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도 또 주둔하는 부대에서 또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고추장을 좀 납품을 해봐라 이게. 근데 이 단무지 만드는 거하고 고추장 만드는 거하고 좀 비슷한지 어쩐지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고추장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성실하게 신용을 잘 지키고 납품을 하니까 그 군부대에서 다시 제안이 온 거예요. 야, 이번에는 말이지 생선을 좀 납품 좀 해봐라. 생선을 좀 납품을 좀 해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선을 납품을 하려면 선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군부대에다가 납품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한 거예요. 뭐 고추장 정도야 뭐 단지 여러 개면 되는데 이거는 배가 여러 대가 있어야 되는 문제고 배를 살 돈이 어딨냐 이거. 은행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군부대로부터 이러이러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선단을 구성하려면 이 2억 정도를 대출해 주시면 제가 한 2, 3년 안에 다 뽑아가지고 다 상환하고 이자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설득을 하는데 전쟁 중에 설득이 되겠어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죠.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한 장을 꺼내듭니다. 그 영수증은 금 5천만 원을 정히 영수하였음이라고 그냥 볼펜으로 쓴, 그 연필로 쓴 그 영수증이에요. 그걸 보더니 그 은행 직원이 아, 선생님이 바로 그분이셨습니까? 제가 그러면 우리 본점에다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조만간 2억 원을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담보가 없으시죠? 담보가 없으면요. 일단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그걸로 배를 사서 그 배를 담보로 쓰세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라고까지 은행 직원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도대체 그 영수증은 뭐였을까? 그거는요. 이 사람이 일사후퇴 때 일사후퇴를 하는데 제가 그 전에 단무지 공장 할 때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선 그거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빌린 돈과 이자를 가지고 은행을 찾아간 거예요. 남들은 피난을 가는데 은행 직원도 피난을 가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슨 소리를 하냐. 나도 지금 가야 되고 뭐 응? 영수증 내가 발행할 수도 없고 그랬더니 그래도 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수증 하나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써놓은 그 영수증인 겁니다. 그게. 예. 그리고선 피난을 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소문이 쫙 난 거죠. 세상에 그런 사람도 다 있더라. 그런 사람도 다 있더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군납을 해서 돈을 벌죠. 그리고 이제 군납 사업을 다 접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재건 사업을 뭔가를 이 대한민국 경제가 재건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멘트, 벽돌 뭐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그거는 이미 하는 데가 있고 유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유리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1957년에 운크라 자금으로 정부가 건설 중이던 인천 유리 공장, 공사가 진행 중인 인천 유리 공장을 인수를 하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판유리 제조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한우물만 파는 이런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한우물만 파는 기업들 그러니까 별로 안 커졌어요. 그런데 그 성장 과정을 보면 정말 반듯한 과정이 있잖아요. 왜 유한양행이나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의 그런 기업인 겁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이분은. 네, 최태섭 사장. 이분이 했던 말 여러분들에게 이 말 한마디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재산은 당연히 신용일 수밖에 없다. 신용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정직에서부터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지, 거기에서 신용이 생겨난다. 그러면 저절로 신용이 생겨난다. 정직과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걸 하게 되면 신용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거창한 게 아니고 그냥 그러면서 쌓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자본 필요 없다. 왜? 사실은 그렇잖아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돈 굴려야 될 사람들이 많잖아요. 돈을 굴려야 될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은 어디다가 돈을 맡기냐 이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돈을 맡길 거 아닙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바로 신용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본은 없어도 장사할 수 있습니다. 신용은 없으면 장사 못한다. 하나같이 다 하는 소리들입니다. 그냥 무슨 값싼 말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다 정말로 자기들이 경험을 통해서 우러나와서 하는 말들이더라. 이 신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그게 비즈니스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일상사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 사람도 무지하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약속을 잘 지키면 아마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많고 존경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업가 열전, 포화 속의 비즈니스,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 또 군납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9월 8일은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건너뛰고 9월 15일입니다. 9월 15일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망한 이야기고, 부정부패와 관련된 이야기고, 뇌물과 관련된 이야기고, 부정축제 이야기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돈 좀 벌었으면 다 부정축제 소리를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저는 북한하고도 꽤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북한에서 지금 돈을 제법 버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을 텐데 왜 비즈니스맨들이 거기서 나오니까 장마당에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부정부패 없이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깨끗하게 돈을 벌 방법이 있겠냐? 뇌물 주지 않고도 돈벌이가 가능할까요? 목숨이 위태롭지 않겠어요? 우리의 역사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 왔습니다. 정치자금 안 주면 회사가 공중분해됩니다. 그냥.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두 사람 다 그걸 직접 겪은 사람들이죠. 네. 저 사람들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정축제, 뇌물, 정치자금 이런 문제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시각을 뒤집을 필요가 있다. 한번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9월 15일입니다.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